아이고. 저도 그러시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오고 앉아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면 될까요? 네. 야, 근데 오늘 저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많이들 별로 평시 근무자의 한 절반만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이들 나오셨네. 오늘 저 기자 간담회가 세 후보가 다 한다면서요? 2천만 기자들하고 하셨어요. 아, 그런가?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다른 후보 그 기자 간담회는 갔다 오셨나? 예, 거기 왔을 거예요. 이 방을 이건 국회에서 만들어준 방인가? 우리 당에서 만든 방인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합당된 방입니다. 이렇게 평시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 편한데 우선 기자들이 요새는 전부 이걸 쳐야 되고 또 카메라가 이거 하기에는 이게 무슨 좀 탁자가 있는 게 낫죠. 응? 그렇게 국회에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 신인사무총장이. 이게 이 방이 주로 기자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방이죠. 우리 당 관계자들과 만날 때. 응? 그렇진 않아? 네. 네. 일요일 날 오후에 간담회인데도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여 컷오프 통과를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아마 저처럼 많은 사람을 만난 그런 후보도 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 모두 공통된 얘기 하나가 야, 이거 경제가 진짜 어렵다. 이거 경제 살려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8월 25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우리 당이 원하는 게 뭘까? 제발 경제 좀 살려달라. 정말 힘들어 못 살겠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앞서는 다음 날 등골이 서늘할 정도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본체가 바로 이 경제의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제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여건에서 이번 8월 25일 전당대회는 당연히 경제 살리기 전당대회여야 하고 그래서 당내에 몇 안 되는 경제 전문가 출신 그것도 작년에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설계한 사람 어차피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할 저 같은 사람이 뒷짐지고 있을 수 없다. 모든 걸 던져서라도 이 위기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내는 유능한 경제정당 만드는 당대표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당대표에 도전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정말 지금의 폭염과 같이 너무나 갈망이 뜨겁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또 그 문제점이 깊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한 잔에 사이다 한 잔 탁 마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폭염 속에 국민이 느끼는 갈증을 해소하려면 시원한 소나기가 같은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능력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이와 같은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경제 소방수가 되겠다는 각오로 경제를 살려내는 그런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각오를 스스로 다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경제를 살릴 거냐? 여러 가지 작년에 설계한 5개년 계획에 크고 작은 대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전사로서 중소벤처 창업을 열풍을 만들어서 그 창업 전사들이 혁신 성장을 앞당기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금융권입니다. 금융권이 지나치게 안정 위주의 융자에만 의존하고 있고 투자로 자기들의 위험 부담하에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과 1.2%밖에 안 됩니다. 98.8%가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잡고 안전하게 빌려주는 이런 방법, 이런 생태계에서는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같은 금융 선진국들은 이미 2008년 이후 금융개혁을 통해서 융자에서 투자로의 개혁을 만들어냈고 금융권 자금의 60% 이상이 투자의 형태로 기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방향은 작년에 국정 5개년 계획을 속에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개혁이 시급하다. 로드맵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부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관료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기득권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위험 부담 없이 영업하려는 금융권의 그 기득권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확신해서 이와 같은 금융개혁을, 융자에서 투자하는 개혁을 당이 주도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이 어떻게 주도하냐? 다른 사람은 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부에 있으면서 YS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제가 국장으로서 책임지고 성공을 시켰고 또 김대중 정부 때 IMF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IMF가 요구했던 재벌개혁, 금융개혁을 제가 직접 책임지고 은행보험국장으로서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30대 재벌 중에 16개의 재벌을 제 손으로 정리했고 그 여파로 시중은행 8개를 4개로 통폐합하는 일도 해봤습니다. 지금의 관료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관료들이 저의 이와 같은 경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료들을 설득해서 관료들을 설득하고 관료들의 동의를 받아서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 금융개혁이 되지 않으면 은행원들, 금융권의 종사자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는 24년에 걸친 이 침체의 늪에서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다 해서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 금융개혁을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부 관료들을 설득해서 당이 주도해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 초부터는 훨씬 더 창업 열풍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성공 사례들이 성공 신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기업 가치가 10배, 100배, 1000배 뛰는 그런 성공 신화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제 활력의 희망의 싹을 보여주어야만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할 수 있느냐? 당이 경제 개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 생각해보고 제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은 IMF 때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30대 재벌 16개를 네 손으로 정의하고 금융개혁을 이루어냈는데 그때 그것은 맨손으로 벽돌치기 한 것에 비유한다면
그 실력으로 가지고 한다면 맨손으로 벽돌도 깼는데 맨손으로 성판 몇 장 못 깨겠냐, 이런 각오로 금융개혁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당이 처하고 있는 정치 현실은 130명 의석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서 경제 살리는 이러한 입법과 예산에 야당의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당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 지도부가 야당을 공격하고 야당을 이렇게 말로 압도하고 누르는 데는 잘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490여 개의 개혁 입법안 중에서 20% 90여 개밖에는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야당을 좀 더 자주 만나서 4개의 야당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각 당 대표들과 만나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5명 당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와 국정의 국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소통 잘하는 당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야당을 경제 살리기의 경쟁자로서, 또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서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우리 당대표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모두 발언이랄까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초선이 묻고 당대표가 후보가 답한다는 토론 때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종교인가세 문제는 4당 대표 대선 후보, 4당 4명의 대선 후보가 공통적으로 약속한 공통공약을 당선된 당의 책임자로서 대표 발의하는 입법을 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말하자면 총대를 제가 밀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게 총알을 제가 맞은 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 4월 21일 날 종교계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 상태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가세 강행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4당 후보 진영 모두 중진들이 나와서 최소 1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다 사인을 받았고, 제가 제1당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제 이름이 맨 먼저 들어갔던 것이죠. 그것을 3개월, 4개월 놔뒀다가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다 마치고 한 달 뒤인 8월 11일 날 법안을 발의했는데, 뜻밖에도 국민들로부터 종교계가 정치인들과 짬짬이 해서 꼼수 쓰면서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다라는 강한 비판을 받아서 이게 도저히 설득하고 설명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차라리 당초 법안대로 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고, 그 대신 빨리 준비하고 과세하면서 또 보완해 나가자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앞장서서 법안에 서명했던 모든 각 당의 중진위원들을 설득하고, 또 종교계의 대표들을 다 찾아다니며 설득을 받아가지고 딱 열흘 만에 8월 21일 날 철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종단 대표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종단 대표들의 모임에 찾아가서 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해도 절대 문제 없다. 그리고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실은. 왜냐하면 고소득 종교인들은 제대로 세금을 내는 게 떳떳하고, 저소득 종교인들이 과세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근로자나 사업자가
영세 사업자나 저소득 사업자들이 다 받는 근로장려세제 EITC의 적용을 예를 들면 저소득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들이나 또 작은 절의 스님들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행사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빨리 과세하고 문제가 있는 건 그때 치유해 나가자라고 해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정상적으로 과세되는데 저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고마움을 듣고 있는데 아직도 작년 8월 11일부터 21일 사이에 나왔던 SNS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먹던 그런 욕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점은 좀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혁 쪽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동안 정부 내에서 했던 많은 개혁 조치들 대개 제가 직접 책임을 맡고 해결을 한 일들이 많습니다. YS 정부 때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제가 책임국장으로 맡아서 했고요. BJ 정부 때 금융개혁, 재벌개혁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경제부총리 때 주 5일제도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는 저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인데 계속 지금도 개혁이냐 그래서 날 보고 약간 비아냥되는 쪽으로 별명을 개혁 진표라고까지 불렀는데 아마 일부에서 저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경제는 역동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개혁, 금융개혁이 필요한 때고 금융개혁을 융자해서 투자로 가는 금융개혁을 만들어야만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열풍이 일어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 전체의 혁신성이 빨리 발휘되기 때문에 그런 금융개혁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경험, 소신 모든 걸 던져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김진표 당대표가 되면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기존 정책이 약간의 무력화함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만들 때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동안 국제금융전문기관 IMF나 OECD가 우리한테 권고해왔던 포용적 성장정책을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운영 철학으로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경제의 수요 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경제의 공급 면에서는 혁신성장정책의 두 날개로 날기로 했던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고 혁신성장에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 새로운 기술혁명이 나라 전체로 빨리 확산되게 만드는 전략과 함께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켜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해서 노사정 간의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정부가 해야 되고 시장을 보완하고 또 수정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시키고 훈련시키는 교육과 고용, 노동 정책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핵심 전략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것과 함께 그 기술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산업계 전체에 어떻게 확산시켜서 혁신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운영의 노선에서의 갈등은 제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혁신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그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이게 5천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업종과 지역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그 효과는 이제 올라간 임금이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해서 그것이 이 효과로 인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다시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가는 데는 최소한도의 시간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성과는 늦게 나타나고 부작용은 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부작용을 방지하는 완전한 대책들을 함께 만들어서 시행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문재인 정부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대통령으로 일을 하셨어야 됐고 그것이 청와대 수석들 중심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고 내각 특히 경제 내각이 갖추어지는데 한 4개월 걸렸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초기에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당의 강한 요청을 통해서 그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든가 또 EITC의 확대 또 여러 가지 그 보완책들이 강력하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안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거는 물으셨고 소득 부동산.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촛불 시위가 한참 일어나던 그런 와중에서도 서울의 몇몇 특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 작년 초반부에도 계속해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새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강한 정책 의지를 이제 경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읽고 받아들여서 안정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일은 영구 임대주택, 좋은 그 정주 요건을 갖춘, 좋은 거주 요건을 갖춘 학군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에 좋은 요건을 갖춘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는 나쁜 이미지 임대주택에는 가난한 사람만 사는 할렘이다 뭐 이런 식의 나쁜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정주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서 정부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서 하루속히 수요에 있는 곳에 영구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정책을 역정으로 해서 이 부동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쯤에 개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협치 개각이라고 해서 야당 인사들도 이렇게 증명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런 방식 협치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시는지. 130명의 의석으로 야당의 이제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야당이 대체로 지금 호응을 잘 안 하는 분위기죠. 근데 저는 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인재가 있다면 그 내각에 함께 와서 일하면 더 전략적 협치의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당대표가 되어서 야당과 근본적으로 이 야당을 경제 살리기의 경쟁자요 동반자로서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야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후보님께서는 야당과 연정은 고려하지 않고 계시는지. 저는 정치공학적인 연정이나 통합 이런 것들은 우리 당이 이 야당과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서
국정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87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전 국회의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정청 일체감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협치를 만들어내서 여러 가지 왜곡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다음 차기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152석으로 출범한 우리 노무현 정부 때는 당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열로 인해서 결국 차기 정권 창출에 실패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어서 선결 과제는 당내 모든 구성원들이 130명에 129명이죠. 지금은 의장님이 당적을 버리셨으니까 129명의 모든 의원들이 당 운영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자기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당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매니페스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마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러한 참여의 마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경제혁신본부와 정당혁신본부 두 개의 본부로 만들어서 이 본부에는 우리 당 전 의원은 물론이고 원외위원장들 중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장 중에 권역별 대표들 모두 함께 참여해서 당의 혁신과 경제혁신의 중론을 모으고 에너지를 함께 모아야 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식 당기구인 당의 최고회의에 기초자치단체장 대표 한 사람은 선거에 의해서 또 설사 최고회의에 진입 못하더라도 당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한 사람은 기초자치단체장을 시킨다. 그리고 권역별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10분을 모셔서 당무회의에 당연직 멤버로 한다 하는 공약들 그리고 원외위원장 중에 5명을 당무위원으로 모신다라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당이 일체감을 갖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정협의는 우리가 야당 때 주로 그랬던 것처럼 한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여당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처별로 정조위원장들이 사회하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만나서 모든 현안 문제를 협의해서 신속하게 소통하고 모든 해법을 제시하고 그대로 실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위당정협의도 지금처럼 분기에 한 번이 아니라 월 1회는 해야 되고 또 당대표와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모든 국정 현안을 다 털어놓고 서로 간에 조그마한 의견차도 없도록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야당과 협상도 해야 되고 정부에서 실천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면은 130석 가지고도 충분히 안정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혁신본부는 유능한 혁신동지들에게 정권을 위임해가지고 맡기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분을 연대해 두고 전해철 의원을 연대해 두고 하신 말씀인지. 정당혁신본부를 만드는 구상은 사실은 전해철 의원과 최재성 의원 이런 분들이 강하게 주장을 해와서 그런 점에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했었고 전해철 후보 진영에서 한 우리 당 의원들 한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저한테 줬던 의견을 제가 좀 더 강화시켰고 최재성 의원이 그동안 오랜 고민과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정당개혁안도 제 매니페스토 개혁안에 다 담고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안을 책임지고 나갈 그런 혁신 동지는 당의 중론을 모아서
그런 안들을 실제로 잘 의견을 규합하고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당내에서 모셔야겠다 하는 생각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이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침에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분당대학은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사안의 영향력을 생각하시는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위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으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도덕성 논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희정과 박수현의 문제는 즉각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후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임 이후에 계속 불거지고 또 다른 이슈까지 겹치면서 정폭이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고 우리 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말 아무 근거 없는 일, 비난하는 게 아무 근거 없는 일이라면 명백히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서영교 의원이 보여준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그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본인은 억울하다. 당에서 얘기 들어봐도 억울하다. 그런데 언론에 국민에게 전달된 것은 우리 당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 이렇게 판단하고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했습니다. 그 뒤에 법정을 통해서 모든 의혹을 다 분명하게 가려낸 뒤에 다시 우리 당에 복당을 해서 지금 당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그런 결단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필요한 때 아닌가. 언제까지나 이 의혹 제기를 계속 끌고만 갈 건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재명 부지사가 탈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본인이 옳은 길인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선 그동 3파전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경쟁 상대인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 이런 트레이드 마크가 있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세대 교체론을 굉장히 세게 들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상대 후보들에 비해서 사실 김진표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색깔이나 이런 게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좀 만회하실 계획이신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단순히 경제 전문가 이런 것만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당원비나 일반 그런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지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라는 거는 물론 뭐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콕 집어서 움직일 수 있는 가치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의원님께서 뭐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물론 뭐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사실 민주당에서 굉장히 필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당 혁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원님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사실 주변에서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요청에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답을 내놓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에게 요구하는 거 모든 여론조사에 보면 60% 이상이 훨씬 넘게 지금 해결해야 할 일은 경제 살리는 일이다. 이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 점에서 세 후보 중에서 경제를 살려내는, 특히 당이 주도하여 경제를 살려내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후보, 그건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막연한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제시하고 그 전략을 풀어나가는 해법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고 정부와 일체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당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당대표라고 믿어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강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 혁신을 과연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유능한 민주당이 되려면 정당 혁신을 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당은 이미 권리당원이 75만 명, 일반 당원이 150만 명에 이르는, 그리고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따라서 근본적인 정당 개혁을 하지 않고는 종래의 낡은 틀, 뭐 당대표, 최고위원, 당의원 이런 과거 야당 시절의 낡은 틀 가지고는 절대로 국민의 폭발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당혁신본부를 만들어서 개혁하려고 하는 매니페스토 공약에는 먼저 권리당원들의 자기들이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 아이디를 넣고 확인할 수 있는 멤버십 확인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권리당원들은 공직선거 후보자,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권리 행사한 것이 유일했는데 그것도 확대해야 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정책 제안에 참여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하고 권리당원들이 상임위별, 이슈별 인터넷 토론방을 만들어서 활발히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상당수가 동의하는 의제가 나왔으면 그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 전자투표에 의해서 우리 당의 안으로 만들고 그것을 국회의원 한 사람을 지정해서 입법과 실천을 책임지게 하는 책임의원제도를 가겠다는 것이 발표됐고요. 그래서 또 이제 공천을 가장들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천을 혁신하는 것도 그동안 최재성 의원이라든가 또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토론 과정을 통해서 많은 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좀 더 과감하게 수렴하는데 공천이야말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혁신본부 안에서 공천 공정성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안을 만들고 이것을 다양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내년 4월까지는 확정 지어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해서 그 뒤에는 최재성 의원이 얘기하듯이 불가역적으로 한다, 다시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하는 원칙을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그 이상의 더 중요한 정당개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 한두 개만 더. 저 아까 최저임금 관해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아까 전국적으로 사실은 적용되는 거긴 한데 지역별이나 업종별로 차등으로 최저임금 적용하자라는 안도 지금 재계 쪽이나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2기 당대표로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건데 1기 추미애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함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아까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안 드리고 넘어갔네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의 생산성이나 경쟁력, 경제의 경쟁력이죠. 그리고 경제 규모 모든 점에서 OECD 34개 나라 중에
한 10번째에서 아무리 낮게 봐도 10서너 번째는 된다 하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평균 임금 수준은 OECD의 27이 28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것은 60년대, 70년대에 백기기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재벌 중심의 경제 운영 체제를 너무 오랫동안 한 결과로 그때는 선진국이 다 해본 걸 백기기만 하면 되니까 특별하게 무슨 R&D 투자나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싼 임금으로 장시간 일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우리의 임금 수준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80년대 후반쯤 가서는 그러한 싼 임금에 장시간 일하는 전략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해서, 그래서 제조업 분야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이 됐습니다. 뭐 가전제품, 조선, 또 철강,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거의 다 제조업의 중요한 분야에서 다 세계 상위권이 됐는데, 그럼 이제는 경제를 운영하는 전략을 바꿨어야 됐는데 90년대 초부터는 그거를 못 바꾸고 질질 끌면서 옛날 같은 재벌 중심의,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역주행해 가면서 다시 재벌 중심의 성장 규칙을 펼친 것이 지금 나타나 있는 임금 수준이 27이 28위까지 낮고 노동시간은 OECD 국가에서 멕시코하고 함께 제일 꼴찌고 제일 길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내려면 이건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결정한 거죠. 따라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목표로 삼는 수준은 노동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세계 한 12, 3위는 되는데 임금은 27위, 28위를 받고 있으니 이것을 한 중간 정도 선, OECD 국가의 평균선까지는 올려보자 하고 하는 것이 임기내 10,000원 달성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꾸준히 추진해 가야만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있지만 부작용은 방지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특히 규모별로 업종도 있고 지역도 있죠. 그러나 규모별로 무리하게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업종, 규모, 지역 이런 것들은 그 적용 기간을 좀 늘려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해 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시절, 가장 힘든 시절이 이제 박근혜 최순실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크게 혼돈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 또 문재인 후보 이런 분들과 잘 논의해 가면서 그 촛불 시민의 염원을 우리 정상적인 정치 구조 속에서 의회 정치를 통해서 탄핵을 하고 또 탄핵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래서 정권 교체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 공헌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까 이제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내는 포용과 협치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이 더욱 강조되고 보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 붙였죠. 금융시장에서 그간에 이제 넘어간다거나 이제 투자로 넘긴다고 하는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을 해결한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는 부분들인데, 이런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금융을 이제 융자에서 투자로 바꾸자는 전략은 우리나라에 4개의 금융그룹이 있죠. 근데 그 금융그룹마다 은행, 증권, 투자증권이라고도 하죠. 자산운용, 보험 이런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60%, 70%를 은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가지고 경쟁 조건을 좀 바꾸도록 해서 미국처럼 선진국처럼 투자 중심으로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보통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여기에 좀 더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고 여기에 좀 더 좋은 자금들이 많이 배치되어서 이 금융그룹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좋은 중소벤처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조건을 만들어 주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 쪽으로 바꿔가는 금융그룹들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안정적으로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융자 영업에만 안주하는 금융기관들은 쇠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꿔나가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당에 의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그 질문의 취지가 좀 불분명한데 법인세에 뭐를 물으신 거죠? 그 법인세와 관련해서 대표가 되신다면 앞으로 경제 정책 방향을 어느 쪽으로 세우실 건지 뭐 염두에 두고 있으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법인세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법인세 본래 조세 정책의 근본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 그 earning income이라고 보통 영어로 얘기하죠. 그게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너무 높으면 좋지 않다. 왜냐하면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해치니까, 경제할 의욕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큰 흐름으로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서로 낮춰가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전부 하나로, 지구촌 경제가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높은 법인세를 매기면 기업들이 빠져나와서 본사나 본점을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국제화된 시대에 맞게끔 국제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법인세율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동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나치게 법인세를 너무 낮춰놔가지고 문제가 있던 것을 지금 대개 국제 수준으로 근접해 가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고 대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국제 수준보다 너무 높게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 수준과 거의 같거나 국제 수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우리에게 맞는 법인세 수준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재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복지 재정 수요를 맞추려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니까 증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즉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많이들 이제 야당이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OECD 34개 나라 중에서 한 번도 5위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아주 가장 건전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이라든가 미래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인구의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보면 미리미리 대비하고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OECD 기관이나 IMF나 IBRD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 후반부부터 박근혜 정권 내내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그 건강한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하느냐. 경제가 성장률이 24년이나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YS 정부 때 7% 성장, 평균 성장률 기점으로 해서 매 5년마다 1%씩 성장률이 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복지 정책도 보강하고
또 성장 정책도 보강하고 하는 일에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특히 박근혜 정권 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해 온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올 한 해는 적자가 나더라도 경제 활동 주기별로 대개 경제 활동의 이제 인플레이기와 디플레이기를 합쳐서 보면 한 3년에 한 주기가 오는 나라, 4년에 한 주기가 오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정도에서 재정이 건전성이 지켜지면 이건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이라는 그런 정치적 슬로건에 노예가 돼가지고 절대로 요소는 못 넣는다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와 우리 당은 정부에 대해서 지금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할 때다. 그리고 국제금융기관들도 그걸 우리에게 강력히 권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또 많은 좋은 평가와 기대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쯤 더 물어봐도 되는데.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인 말씀이 약간 시장에 친화적인 말씀이고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혁신 성장, 수요와 공급 면에서, 그 다음에 경제 전체를 운영하는 룰로서 공정경제의 원칙, 이 세 가지의 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정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너무 오랫동안 재벌 중심의 경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제와 시장의 구석구석에 재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각종 잘못된 그런 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정경제라는 시각에서 계속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고발을 받아서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전체가 이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새로운 혁신 세력이 필요하고 그 세력으로 저는 중소벤처 기업가들의 창업 열풍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는 기업이나 학계나 아주 융합과 창의의 마인드를 갖춘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 예비군들이 아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득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금융이 낙후되어서 금융이 지나치게 안정추구형으로 융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모든 위험 부담을 자기가 지고 사업을 하라 그러니까 못하고 그 우리 사회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 동력인 에너지들이 전부 지금 저 공기업에서 대학에서 또 이 대기업의 월급쟁이로 안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핵심적인 전략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마당을 만드는 핵심 전략이 금융개혁이어야 한다 하는 점을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